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황해도에는 곽시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곽노인은 인근에서 소문난 부자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일하는 하인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곽노인은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면서 술과 여자에도 많은 돈을 쓰며 나름대로는 즐겁게 살았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고 그에게는 혈육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곽노인은 외로운 삶을 살았고 자신의 외로움이 커질 때마다 집에다 기생들을 데려와 풍악을 울렸습니다. 곽노인의 집에 풍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인근의 거지들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의 집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곽노인은 인색한 구두쇠였고 특히 거지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흥이 올랐는데 밖에 거지 녀석들이 왜 이리 많은 게야. 하인들은 어서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저 거지 놈들을 쫓아내거라. 하지만 곽노인의 하인들은 불쌍한 거지들을 매정하게 대하기가 힘들었고 거지들은 이런 하인들의 약한 마음을 알고 더욱 구걸을 했습니다. 저 주인 어르신 거지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한 상 내놓는 게 어떨런지요. 뭐야? 이놈들까지 나를 물먹이는구만. 좋다. 그럼 여봐라. 저 거지 놈들이 술상을 받고 싶어 하니까 돼지 움막에 가서 똥물을 퍼다가 저 거지들에게 시원하게 끼얹어 주거라. 하인들은 더 이상 곽노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거지들에게 똥물을 뿌렸습니다. 똥물을 뒤집어 쓴 거지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저 못된 늙은이 같으니라고. 너도 죽을 때 똥물이나 실컷 뒤집어 쓰고 저승길로 가거라. 동량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저 나쁜 늙은이 내 놈이 제명에 살다 가나 두고 본다. 거지들이 떠나며 욕하는 소리를 들은 곽노인은 웃으면서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거지들이 내 집 근처에 얼쩡거리면 그때마다 똥물을 퍼다 뿌리거라. 알겠느냐? 예, 주인어른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곽노인의 인색함은 그 일대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거지들의 모습은 곽노인의 집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곽노인의 집에 찾아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곽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거지가 안 오니깐 이젠 죽놈이야. 좋아, 마침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저 죽놈을 어디 한번 골탕을 먹여볼까? 곽노인은 이리 생각하며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여봐라, 저 죽놈의 바랑에다가 돼지의 똥 한 바가지를 퍼다 담아 주거라. 예, 주인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스님에게 그러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다가 큰 벌이라도 받으시면 어쩌시려고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이놈 하인인 주제에 니놈이 나를 지금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내 놈이 아주 쫓겨나고 싶어서 용을 쓰는구나. 내가 지금 누굴 감싸고 그러는 것이냐?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여길 관두겠느냐? 아유, 아닙니다요. 어르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하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똥을 퍼다가 스님의 바랑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님 죄송입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제 처지를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내 식솔들이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저도 여길 관두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뜻밖의 합장을 한 뒤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자양분이 되는 똥을 이만큼이나 퍼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승이 이렇게 좋은 공양을 받았으니 이 집 주인장께 아주 좋은 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스님의 말에 곽노인은 궁금해져서 말했습니다. 비법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요? 주인장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지들이 찾아와 참으로 귀찮으셨지요. 말도 마쇼. 그놈들이 한번 찾아와서 밥 달라 돈 달라 애원하면 아주 그냥 나는 밥도 먹을 수가 없다오. 어찌나 시끄러운지. 그렇다면 소승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 좋소. 어디 한번 말이나 한번 해보시오. 이 동네 뒷산에는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소. 그리 생긴 바위가 있소이다. 주인장께서 그 바위의 머리 부분을 잘라내시면 다시는 이 집 근처에 거지들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알겠소이다. 내 그리 한번 해보겠소.
광노인은 조금은 미안했는지 스님의 바랑에 담긴 똥을 퍼내고 쌀을 담아주려 했지만 스님의 모습은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광노인은 스님이 알려준 대로 석공들과 일꾼들을 모아 뒷산으로 향했고 이내 용머리 바위가 보이자 일꾼들에게 서둘러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크고 단단하여 일이 쉽게 끝나지 않았고 광노인은 점점 일꾼들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들 서둘러라.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기운을 못 받을 것이야. 어서 서둘러라. 그렇게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위가 절반쯤 갈라졌을 때였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광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다고요. 아침부터 왜 이리 소란인 게냐? 큰일이라니. 어르신 지금 그 용머리 바위에서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요. 뭐라고? 바위에서 피가 흐른다니?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어서 앞장서거라. 그렇게 광노인은 서둘러 용머리 바위로 향했고 도착해보니 인부들과 석공들은 모두 피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광노인이 보니 정말 갈라진 바위 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광노인은 일꾼들의 동요를 잠재우려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진짜 피가 나네. 다들 안심하라고. 저 피는 아주 좋은 징조이니라. 예전에 스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위에서 피가 흐르면 아주 길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경사스러운 것이니 개의치 말고 일하거라. 아이, 그 말이 정말입니까요? 그래도 바위 덩어리에서 피가 나는 게 영찜찜한데 아무래도 어르신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리 말이 많은 것이냐? 스님께서 피가 흘러야 좋은 징조라고 하셨느니라. 허니 다들 개의치 말고 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거라. 광노인의 말에 경력이 많은 석공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볼 때 이 일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허니 제사를 지내시고 여기서 작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가는 무슨 변고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약한 말들만 하는 건가? 내가 분명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스님께서 피가 흘러야 좋다고 하셨다니까. 그러니 개의치 말고 어서 작업들을 시작하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지 않았는가? 광노인의 다그침에 경력 많은 석공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제일 경력이 많은 석공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그 주변의 일꾼들도 다들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광노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네. 작업을 마무리하면 내일 땅을 곱절을 쳐서 주겠네. 그러면 자네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는가? 그러자 경력 많은 석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세곱으로 쳐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일꾼들이 그만둘 것입니다. 피가 나는 바위를 깨려는 석공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경력 많은 석공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돈이나 더 받자는 생각에 일당을 올려 말했고 광노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이, 좋네. 작업만 마무리한다면 내일 땅들을 세 곱씩 쳐서 주겠네. 그래, 자네들이 그리 원한다면 내 그리 할 것이야. 이제 빨리 하던 일을 하게나. 새 고비요. 아유, 정말입니까요? 그렇게 광노인과 일꾼들은 서로 합의를 보았고 잠시 후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재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용머리 부분이 힘없이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고 그 순간 하늘의 먹구름이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그러더니 번개와 벼락이 쉴 새 없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은 광노인의 집을 덮쳐서 순식간에 집을 불태워버렸고 깜짝 놀라 하인들을 부르며 울부짖던 광노인도 하늘에서 친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광노인과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저마다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노인에게 뭔가 씌웠던 게 분명히 그러지 않고서야 맞아 광노인에게 그 용바위를 갈라놔야 한다고 말했던 그 스님 있잖아. 아마도 부처님께서 광노인을 벌주려고 보내신 사자가 아니었을까. 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 못된 광노인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 삼아서 우리 마을은 이웃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착하게 잘 지내야겠어. 안 그러면 똑같은 꼴이 날 거야. 그게 맞지. 그렇고 말고. 그런 뜻에서 이참에 마을 이름도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헌데 마을 이름을 뭐라 바꾸면 좋겠는가? 이 마을에는 용머리 바위가 있으니 옳거니 그러면 마을 이름을 용두리로 하면 어떻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마을 이름을 용두리로 바꾸면 앞으로 이 마을에 살게 될 우리 후손들도 말이야. 광노인의 일을 기억하고 교훈 삼아서 이웃들과 착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만. 그렇게 바꾸세나.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광노인의 일을 교훈 삼아서 서로 이야기한 끝에 마을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그 뒤부터 황해도 벽성군 사동리 마을은 용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대감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칠복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게으름을 하나도 안 피고 항상 대감 말에 복종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칠복이를 이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며 그저 자고 나면 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중에 누워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장가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남들처럼 잘 살아볼 생각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나이가 되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장가도 가야지 하며 머슴을 그만두자고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칠복이는 대감을 찾아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며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 대감은 칠복이에게 머슴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하였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썼다고 하면서 쌀 몇 가마니를 얹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칠복이는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쌀 중에서 절반을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반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 팔도 구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궁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기의 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둑과 장기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옛날 평민들 즉 보통 농사꾼들은 장기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장기 고수가 되기로 작정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기를 배웠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이제 칠복이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실력 있는 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장기를 두어봤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산골을 지나가다가 산등성이 길가에 있는 장승 앞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쉬다가 장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장승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승님, 심심하시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산고개에 계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혹시 장기 둘 줄 아십니까? 저도 남의 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심심한데 저랑 한판 두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래라. 장승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연 장승이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칠복이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승이 빙그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장승님, 제 오른손에 홍은 장승님이고 왼손에 청은 접니다. 아참 내기를 걸지요. 가만히 있자. 제가 지고 장승님이 이기시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기면 장승님은 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장가를 가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라. 장승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승과 칠복이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칠복이가 한 판 이기고 두 판 이기고 마지막 세 판도 이겼습니다. 당연히 칠복이 한 손은 장승, 한 손은 자기 이렇게 두 몫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승이 미소를 띠며 내려다보는 듯 하였습니다. 장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겼으니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가 들면 제 색시랑 찾아오겠습니다. 그래라. 이렇게 장승이 인자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장승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다시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칠복이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녘에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아무래도 하룻밤을 외딴 집에서 신세를 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니 마침 집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 칠복이를 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와요? 그이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이라니
3년 전에 집을 나간 너의 신랑 말하는 것이냐? 이게 사실이란 말이냐? 네, 어머니. 어서 나와 보세요. 저기 문 밖에 왔어요. 여인과 어머니는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칠복이는 하룻밤 신세를 지려는 차에 이렇게 영문도 모르는 채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칠복이는 여기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무정한 사람아, 자네가 불쌍해서 우리가 데려다가 길러서 사위나 삼아볼까 했더니 장가간 전날 밤에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났단 말이냐.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제야 돌아왔는가. 잘했네, 잘했어. 이제는 어디 가지 말고 한평생 같이 살아가세. 칠복이는 대강 내용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왜 떠났을까?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게.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고 오늘은 고단할 것이니 푹 쉬게나. 그럼 내일 아침에 보게나. 그러면서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칠복이가 밖으로 나왔더니 어머니 되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칠복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으나 아침에 보니 분명 내가 알던 사위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이 사람은 네 신랑이 아니다. 어서 와보아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여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어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여인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이미 이런 말이 나올 줄 안 칠복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당신 서방님은 이미 3년이 지났어도 오지 않는데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니 나를 대신 남편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총각 말도 일리는 있으나 나간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찌 다른 남자와 내 딸이 살겠소. 여기 어제 소를 판 돈이 있으니 섭섭히 여기지 말고 이 돈을 갖고 떠나주시오. 부탁이오. 이렇게 사정을 하니 칠복이는 못 이기는 체하고 돈을 받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모녀는 문 밖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다시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어느 부자 동네에 들어섰을 때에는 저녁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부잣집 담장을 끼고 걸어가노라니 무슨 끈 같은 것이 담 너머로 넘어오기에 이상히 여겨보고 있으니까 담장 안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서 이 끈을 잡아당기세요. 어서 이 끈에 걸린 보따리를 저기에 매둔 말에 실으세요. 빨리요. 빨리 서두르세요. 그래서 끈을 잡아당기니까 큼직한 보따리 하나가 매달려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말에 싣고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어서 내 손목을 잡아당기세요. 어서요. 들키면 큰일입니다. 하고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담 위에 나온 손을 잡아당겼더니 거기에서 달덩이같이 예쁜 처녀가 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말을 타고 도망갑시다. 어서요. 처녀가 말한 대로 칠복이는 무조건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가다가 먼 동이 뿌옇게 틀 무렵 칠복이의 얼굴을 바라본 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우선 처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낯선 곳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처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멀리 도망은 왔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아가씨, 이왕 일이 된 것이니 나랑 멀리 가서 살면 어떻겠소? 지난 날은 잊고 우리 같이 재밌게 살아봅시다. 도련님, 저는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말을 해줄 수 없겠소? 원래 우리는 정혼을 한 사람들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우리 마을 부자가 빚 대신에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내일 나와 강제로 혼인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와 혼인을 약속한 총각이 담장 밖에서 기다리면
내가 혼인할 옷과 폐물을 싸가지고 담을 넘어서 멀리 도망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였는데 당신이 먼저 와서 일이 어긋났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대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붙들렸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죽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 이 말을 타고 어서 돌아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신랑에게 드리려 했던 옷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규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녀는 말에 올라타고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칠복이는 또 한없이 걸었습니다. 산 고갯길을 넘어가니까 동네가 나왔습니다. 돈도 있고 장가갈 옷도 있는데 신부만 없구나. 마음이 괜히 이상한데. 에라, 어디 신랑 옷이나 한번 입어볼까. 그러고는 동네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오면서 야, 신랑이 온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 어서 모셔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저렇게 잘생긴 신랑이 무슨 일로 그리 늦었느냐고 도중에 탈이 났나 하고 모두들 걱정했다는 말을 하면서 칠복이를 어느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혼인식장이었습니다. 신랑은 왜 이리 늦었는가? 일행은 어디 있는가? 도중에 무슨 탈이 있었는가? 여기저기에서 물었습니다. 얼떨결에 신랑이 된 칠복이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다가 쉬려고 조그마한 처소에 들렀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모두 다 누워있고 저만 정신이 나서 우선 혼자라도 온 것입니다. 오, 그렇다면 다른 일행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날은 저물어 가니 바로 혼인식을 올립시다 하며 이렇게 서두르는 바람에 칠복이는 신부를 맞아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소원대로 장가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요? 신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장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장기라면 술이나 밥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카 사위가 장기판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모르게 좋아했습니다. 어이 조카 사위,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지 않겠나? 내 장기라면 저도 좋아합니다.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첫날 밤보다 장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좀 보아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을 탄 신랑이 들어오는 것이었으니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랑이 또 들어와.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신랑인가 궁금하여 새로 들어온 신랑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마침 진짜 신랑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에 온 신랑이 진짜다. 먼저 온 신랑은 가짜다. 밖에서는 소란이 벌어졌지만 방 안에서는 장기판이 무르익었습니다. 갑자기 작은아버지는 장기를 두다가 말고 칠복이를 노려보면서 대노하였습니다. 너 이놈 참으로 대담무상한 놈이구나. 남의 혼인식에 뛰어들어 장가를 가다니. 그리고 이제는 태연스럽게 장기를 두면서 주랭랑 칠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지만 칠복이는 당황하지 않고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님, 저는 가짜 신랑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끌어다가 식장에 세웠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집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식을 올렸으니 신부는 저희 신부인데 왜 후퇴를 하고 주랭랑을 칩니까? 죽이든지 쌀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작은아버지는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진작부터 자네가 가짜인 줄 알았네. 내가 신랑을 본 사람인데 왜 구분을 못하겠나. 그런데 진짜 신랑이란 자는 내 맘에 안 들었던 참이었네. 또한 자네와 비교하니 더욱 자네 편을 들어서 진짜를 내쫓고 싶었구먼. 좀 기다렸다가 장기 끝이나 내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늦게 온 신랑에게 늦은 이유를 물으니 신랑은 도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하고 토하며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깨어나서 이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칠복이와 말한 그대로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버지는 신랑을 잘 모신다고 하면서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머슴방에 들어가라고 하고는 음식을 잘 대접한다고 하면서 몇 년 묵은 신김치를 맛없는 막걸리 안주로 내놓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다른 사람과 식을 올리고
내쫓으려는 수를 쓰는 것을 안 신랑은 화가 난 나머지 욕을 하면서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안심하고 장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장기가 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예쁜 신부를 맞아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장승과 장기에 3번 이겨서 3번 장가가는 준비를 했지 말입니다. 얼마 후에 칠복이는 신부 꽃분이를 데리고 장승에게 가서 주위를 깨끗이 치우고 음식을 정성껏 차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칠복이는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장승과의 장기내기에서 이겨 장가를 가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장승의 덕분이었을까요? 장가가기를 그토록 권하고 간절히 바라던 칠복이의 노력과 진심이 통하였기 때문에 결국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늙으신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며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신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칠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작은 거에 감사해야 할 줄 알며 부모님과 함께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칠복이를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칠복아, 오늘 시간 괜찮니? 지금은 매가 새끼를 내리우는 때인데 오늘 나와 같이 매 새끼 내리우러 가보는 게 어떠하냐? 네,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해야죠. 제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아버지를 따라 매새끼를 내리우러 깊은 산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이 일을 해오는지라 깊은 산중에 이르자 이 나무 저 나무를 쳐다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둥지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높이 솟은 나무 밑으로 칠복이를 데리고 가 한참이나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말을 하였습니다. 칠복아, 나무가 너무 높아서 내가 올라가야 하겠네. 나무 밑에서 내가 하는 것을 잘 보려무나. 아버지께서 70고령에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러십니까? 올해부터는 제가 올라가겠으니 그저 밑에서 가르쳐만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자네가 올라가선 안 되네. 처음 나무에 오르는 사람이 저렇게 높은 나무엔 절 오르지 못하네. 이것도 다 노하우가 필요한 것일세. 내가 올라가겠네. 아버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저렇게 높은 나무에 올려보내고 자식된 몸이 그저 밑에서 쳐다만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네. 너의 마음을 알겠으나 올해까지는 내가 올라가고 내년부터 올라가세. 더는 내 말을 거역하지 말게. 알겠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이 아들은 더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칠복이는 아버지가 더는 자기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바람에 늙으신 아버지를 막아서지 못하였습니다. 칠순 아버지는 나무 위에 올라가더니 매새끼를 들추어 끈달린 주머니에 넣고선 나무 밑에 선 칠복이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칠복이가 매새끼를 받아주고 보는데 나무에서 갓 내려오기 시작한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눈앞이 아찔해 꼼짝도 못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정말 큰일이구나. 이거 큰일이야. 칠복이가 깜짝 놀라 올려다보니 늙으신 아버지는 나무를 꼭 끌어안은 채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칠복이가 다급해서 나무 위에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눈도 뜨지 못한 채 나무를 끌어안고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갑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며 버럭 성을 내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내가 올라가겠다는데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야단이더니 잘됐다.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고 난 매새끼를 메고 가오. 왜 효자 칠복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숨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칠복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매새끼를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성건성 걸어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정신을 깜박 잃었던 그의 아버지가 칠복이의 말소리를 듣고는 울컥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놈, 효자라더니 이런 놈의 불효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든 내려가서 내 놈을 때려 죽일 테다. 아버지는 분이 상투미까지 올라서 눈에 불을 일구더니 이를 악물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건성건성 걸어가던 칠복이가 돌아서서 아버지한테로 달려오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며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너 좀 전에 나보고 뭐라 했느냐?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아버지,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분을 돋우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정말 정신을 잃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분을 돋운 소리오니 널리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서야 노기에 찼던 아버지는 칠복이를 다시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아버지를 살렸구나. 과연 효자는 효자로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고다 아들아. 결국 칠복이는 효자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더라도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평범한 나무꾼 돌쇠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아주 성심이 곱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주변의 노인들이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하면 자신이 산에서 구해온 나무를 해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네 어른들을 잘 공경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사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노인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거기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자네 관상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 돌쇠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관상 본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돈 없습니다. 관상을 보고 싶어도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 안 받을게. 자네 관상이 하도 특이해서 그러니까 얼굴만 좀 보여줘봐. 네, 그럼 사주도 공짜로 봐줄 테니까. 공으로 봐준다는데 안 볼 이유가 있나? 내가 이런 행색이지만 꽤 잘 본다네. 나 한 번 믿고 한 번만 보게나. 노인이 어찌나 간절하게 말하던지 돌쇠는 없던 마음도 생겨서 결국 노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바쁘니까 빨리 봐주세요. 그리고 정말 관상값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 노인은 구석구석 돌쇠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신기해. 내 오래 살았지만 이런 얼굴 관상을 보다니. 사주 팔자를 한번 봐볼까? 노인은 돌쇠의 사주 팔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돌쇠에게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주 팔자를 보자 얼마나 복이 많은지 노인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올해부터 운수가 대통이네. 앞으로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팔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살기는 염려 없는 사람의 사주네. 그렇습니까? 참 좋은 소리네요. 빈말이어도 정말 기분이 좋군요. 좋습니다. 그럼 다 봤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쇠는 점쟁이 노인의 그런 사주풀이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돌쇠가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니 갑자기 비가 잔뜩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냐면 돌쇠가 가야 할 길이 있는 산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돌쇠는 산길 옆으로 피해서 산이 무너지는 것에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 옆에 웬 깊은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웬 이런 곳에 이렇게 큰 구덩이가 있는 것이지. 전에는 보지 못한 구덩이인데. 돌쇠는 궁금해하며 구덩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웬 금덩이가 번쩍번쩍거리면서 있었습니다. 웬 금덩이가 있네. 가서 주워볼까 말까. 저 금덩어리가 나한테 필요한가. 그냥 나무나 열심히 해서 먹고 살면 만족할 만한 삶인데. 아까 노인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내가 저걸 주울 일도 없지. 저걸 주우려다 혹시 몸이라도 상하게 되면 안 되지. 이비에 저걸 주었다가는 온통 흙범벅이 될 거야. 돌쇠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기에 굳이 금덩이가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흙투성이가 되더라도 금덩이를 가져갔겠지만 이 나무꾼은 귀찮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와가는데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다가 보니 아는 친구 칠복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어디 가는 것이냐. 지금 날씨도 일이 안 좋은데 급한 일인 거냐. 그건 왜 물어보는 것이냐? 그냥 저기 마을 아래 쌀 사러 간다. 집에 쌀이 뚝 떨어졌다.
그러니 돌쇠는 친구를 생각해 준답시고 칠복이에게 아까 본 금덩어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산길이 무너져 내려앉아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샛길에 구덩이가 하나 있거든. 구덩이 안을 잘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더라고. 그걸 주워서 가져가라. 돌쇠는 친구 칠복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친구 칠복이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금덩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다고 어디서 장난을 치는 거야? 금덩이가 있으면 네가 가져왔겠지. 날 주겠냐? 저 한심한 놈 보게. 내가 그 말을 믿고 금덩이를 찾으러 가겠냐? 하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칠복이는 언덕을 내려가 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돌쇠가 말한 대로 산사태가 일어난 길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옆새길로 가보려 하였습니다. 금덩어리가 있다고 여기 구덩이에 저놈이 날 흙탕물에 쳐넣으려고 농을 한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새길을 한번 보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대굴대굴 흙탕물에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칠복이는 그래도 구덩이에 떨어진 김에 구덩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쇠똥이 잔뜩 수북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 이놈이 이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했구나. 칠복이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디서 가마니를 하나 주워다가 거기에 있는 쇠똥들을 싹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매고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놈 집에 가서 천장을 뚫고 방에다가 이 쇠똥을 갖다 부어버릴 것이오. 이 나쁜 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칠복이는 쇠똥을 한 가마니 담아가지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돌쇠가 피곤했는지 이미 잠에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잘 되었다. 이놈아 너도 당해봐라. 자다가 똥을 업어쓴 기분이 어떤지. 칠복이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초가집 지푸라기 지붕을 마구 뜯어내니 천장에 구멍이 뻥하고 뚫려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돌쇠는 코를 질질 골고 있었습니다. 똥 먹어라 똥 먹어. 이 나쁜 놈. 돌쇠야 내가 말한 금덩이를 내가 듬뿍 주마. 칠복이는 가마니를 돌쇠의 지붕에 구멍에 대고 쇠똥을 살살 방 안에 떨어뜨리고는 황급히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돌쇠는 어찌나 피곤했는지 자기 방 위로 쇠똥이 떨어지건 말건 집에 흙으로 난장판이 되도록 코만 질질 골면서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쇠가 실컷 자고 깨고 보니 해가 떠서 햇빛이 천장 구멍으로 들어와 방이 아주 밝았습니다. 어이 번쩍거리는 것들은 다 뭐야? 이건 금덩어리이잖아. 이것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돌쇠는 눈을 똑똑히 뜨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것들은 전날 낮에 산길 샛길 구덩이에서 봤던 금덩어리들이었습니다. 밤에는 빛이 없어서 칠복이가 흙이 묻은 쇠똥처럼 봤던 금덩어리들이 햇빛을 받으니 흙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금으로 잘 보였습니다. 아니 왜 이것들이 여기 와 있지? 분명히 어제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돌쇠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금덩어리들을 떨구고 간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참 신기하구만. 이거 내가 칠복이에게 주워가라고 했더니 이놈이 주워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왔네. 뭐 고마운 일이로구만. 돌쇠는 금을 팔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부자가 되었지만 매일 쉬지 않고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쇠가 집 앞에 있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절벽 쪽에 반짝이는 풀이 보이는 것입니다. 돌쇠가 천천히 가서 보니 산삼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산삼이 지천해 보이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을 만큼 사는데 굳이 저 산삼까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되지. 혹여라도 절벽을 무리하게 타다가는 몸이 성치 않을 거야. 저것이 내 것이면 언제가는 알아서 오겠지. 그리 생각하고 돌쇠는 나무를 한 짐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적들이 산에 숨어서 행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산적이 돌쇠가 본 산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놈들이 알면 모두 닦여서 자기들이 갔겠지. 굳이 내가 산삼을 발견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저놈들이 모두 가고 나면 나 혼자서 캐서 다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다른 산적들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산적들이 다들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적은 몸이 아픈 척하며 다른 산적들을 보냈습니다.
어이구, 자네들 먼저 가게나. 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볼일 좀 보러 갈게. 금방 따라갈 테니 빨리 가게나. 그리고 보자기 하나를 펴서 절벽에 매달려 정신없이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부자다. 부자야. 저놈들하고 더 이상 도적질 안 해도 된다. 저놈들이 알면 반드시 찾아올 테니 이걸 닥해서 여기서 멀리 도망가서 살아야지. 도적은 너무 좋아서 산삼을 닥치는 대로 캤습니다. 그런데 절벽 끝에 조그만 산삼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냥 까도 부자가 될 판인데 도적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다리를 삐긋해서 절벽 아래로 굴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밑까지 대굴대굴 구르다 그만 온몸이 다치고 산삼을 모아둔 보자기를 놓쳤습니다. 이 보자기는 굴르고 구르다 돌쇠의 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도적은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다른 도적들이 발견했지만 이 도둑은 산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일어나서 마당을 보니 어제 본 산삼들이 마당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 산삼이 왜 여기에 있지? 분명 어제 산속 절벽에서 보았는데 정말 점쟁이의 말이 맞았네. 손도 안 대고 잘 살 팔자라는 게. 그렇게 돌쇠는 손도 안 대고 금덩이도 얻고 산삼도 얻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억지로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돌쇠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아버지가 어릴 적에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돌쇠는 홀어머니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나이가 들어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고 관직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관직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벌써 관직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한양에서 부임해 왔다는 한 관리를 주막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돌쇠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양에 있는 높은 관리분에게 뇌물을 좀 주고 친해지고 하면 관직을 얻을 수가 있지.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몹시 좋아하며 즉각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돌쇠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니 돌쇠의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어찌 이리 호들갑을 떠느냐? 어머니, 제가 드디어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그래, 어떤 관직이더냐? 그것이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관직을 받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의관이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살림이며 한양에서 살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돌쇠는 차마 어머니에게는 관직을 얻기 위해 뇌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왜 내가 돈을 아껴서 무엇을 하겠느냐? 얼마면 되겠느냐? 한 500냥쯤 되려나 돌쇠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 500냥쯤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1000냥을 내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나란 일에 신경이나 쓰거라. 그리고 돌쇠는 어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 한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의 인심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돈 냄새들은 또 어찌나 잘 맞는지 돌쇠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돌쇠에게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관직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돌쇠에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한 양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 관직을 얻기 위해 오셨나? 아니, 어떻게 알았소? 맞습니다. 관직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관직이 그냥 얻어지지는 않지. 돈이 필요하지 않겠소? 그 말에 돌쇠는 겁도 없이 돈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 돈 있어. 아주 많소. 그러니 양반은 눈을 반짝거리며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만, 이거 준비를 잘해 오셨군요. 그래, 이 돈 주머니에 얼마가 있나? 어떤 관직을 원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천냥이면 어떤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천냥 정도면 뭐 그냥 보통이지 관직을 얻기에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니겠소. 최근에 지방에서 올라온 김가라는 양반이 천냥으로 사또 자리를 얻었는데 그러니 돌쇠는 양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또면 어떻소? 사또면 아주 좋지. 어디든 좋으니 내가 사또 자리를 얻게 좀 해주시오. 그러자 양반은 말했습니다. 내 이거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닌데 보아하니 좋은 사람 같아 보여. 네, 특별히 해주는 것이오. 일단 천냥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정승댁으로 잘 갖다 주고 부탁을 해주겠소. 그런데 어디 사시는 니시오? 저는 한양에서 살고 있는 김아무개요. 그럼 저기 홍물점 앞에 있는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소. 며칠 안에 내가 찾아가리다. 그렇게 돌쇠는 돈천냥을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관직에 오르는구나. 사또라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좋아하던 돌쇠는 하루 이틀 날이 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에 슬슬 소식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돌쇠는 주막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양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날이 지나도 양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개로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쇠가 환양을 빠져나올 즈음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것에 배고픔도 있고 며칠을 굶은 돌쇠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고 수저를 놓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얼굴이 누렇게 뜬 한 여인이 아직 어려 보이는 아들을 안고 웅크린 채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미련하긴 해도 마음은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돌쇠는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그러고 있습니까? 날도 추운데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으셔야지. 이 돈으로 헌 옷이라도 좀 입고 춥지 않게 계시오. 아이가 아프면 안 되지 않소. 돌쇠는 여인에게 돈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모는 돌쇠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떠나려 하자 여인이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그러니 돌쇠는 알아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오. 나는 그냥 아무개 지방에 사는 돌쇠요. 그러니 여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날이 그럼 언제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이제 고향으로로 떠나는 길이요.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않을 것 같으니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잘 사시오. 그렇게 돌쇠는 휘적휘적 걸음으로 옮겨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주막 주인과 여인은 함께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막 주인이 잠시 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이나 좀 도우며 살아가는 게 어떻냐? 아들 키우면서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 여인은 그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만 하였습니다. 여인이 주막에서 일하게 된 지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총장수 한 사람이 말총을 한 짐 지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국밥을 먹고 있는 말총장수에게 주막 주인이 그냥 물었습니다. 말총 줬소 얼마에 파시오? 그러니 이 말총장수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말총 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냥 내가 싸게 줄게. 성냥만 내시오. 그러자 주막 주인은 손을 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요 근래 말총을 팔러 오는 장수들이 아예 보이지 않았는데 이참에 말총을 사둬야겠구나. 마침 성냥이 있으니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말총 장수에게 돌쇠에게 받은 성냥을 주고 말총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갑자기 말총이 수량이 이상하게 적어져서 말총을 파는 장수가 많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총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성냥이던 말총값은 무려 30냥으로 10배나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30냥의 돈을 벌게 되었고 주막에 빈방 하나를 얻어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사다가 놓고 팔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인의 장사 수완이 제법이었습니다. 아니 제법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 30냥 정도 가지고 있던 여인의 재산은 무려 300냥이 되어 있었고 여인은 다시 돈으로 점포를 늘려 과일 채소뿐 아니라 비단이나 명주 종이와 같은 비싼 물건들도 사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어 재산이 수만 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인의 아들도 어엿한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장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양에서도 입이 떡 벌어지는 큰 집을 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인이 남편도 없는 과부의 몸인데 돈이 많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게 되니 그런 여인의 남편 자리를 노리는 사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무례배나 천성이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막 주인이 여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적당한 사람 잘 찾아서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본뒤 시골 양민의 딸로 태어나서 시집을 갔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어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 간신히 살려서 서로 의지하며 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다 죽어가는 판에 천만다행으로 착하디 착한 선비님을 만나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랍니다. 제가 그분을 어이 있는단 말입니까? 저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행여나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을 시켜서 돌쇠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면서 돌쇠의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돌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제가 돌쇠라는 선비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시골의 어느 객사 근처에서 집신을 짜면서 팔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도 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답니다. 혼자 남아서 폐인처럼 살다가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는 집신이라도 짜면서 먹고 살고는 있다고 하는데 몰골이 말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심부름을 하고 온 머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되겠니? 이 편지와 함께 돌쇠님에게 이 300냥을 전달해다오. 그렇게 여인은 돌쇠 앞으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간 있었던 자신의 일들을 다 적고 끝에는 이 돈을 노자로 삼아 한양으로 꼭 한번 와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심부름으로 머슴은 돌쇠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가서 여인이 준 상백냥과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랍니까? 그러니 일꾼이 말했습니다. 그 일전에 간 한양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편지도 꼭 읽어보시지요. 그렇게 돈을 전해받은 돌쇠는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서둘러 읽어봤습니다. 그때 성냥을 준 여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편지를 보면서 몹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작 성냥의 은혜를 미리 기억해 주고 갚는다니.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돈으로 참으로 감격스럽구나. 돌쇠는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기와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을 듣고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고 앞에서 어물쩍거리며 기다리고 있던 돌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쇠님 오랜만이요. 제가 그간 돌쇠님을 얼마나 찾았다고요. 왜 이제 오셨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돌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얼마 후 돌쇠와 여인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돌쇠는 여인에게 많은 점포와 땅과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산이 자그마치 3만냥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성냥이 3만냥이 되어 돌아오게 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조그맣게라도 선행을 한다면 이 돌쇠처럼 복이 몇 배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